세무사님, 현금 인출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? 세무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뭔가 탁 튀는 행동을 하면은 그들도 뭔가 이게 물어보고 싶지 않겠느냐. 많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평소에 증여가 어려우니까 현금 뺏어 주시는 경우잖아요. 근데 이게 1,000만 원 이상 되면 어차피 통보가 되니까. 아, 통보가 가나요? 네네. 통보가 가서 1,000만 원 이하로 좀 하시는데, 그러면 이제 900만 원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고, 근데 900만 원 여러 번 하면 또 안 되겠죠. 그러면 또 한 달에 한 번 하면 되냐, 은행마다 괜찮냐, 은행은 또 통합은 또 돼요. 또 그게 아니고, 그래서 뭐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, 사실 우리가 가족법인 하면 일부 이제 뭐 연예인분들이나 일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다라고 알고 있고, 우리 같이 일반인이 무슨 가족법인을 할 게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아까 저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,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한다, 법인으로 다 사고 팔고 다 할 수 있잖아요, 어플에서. 그렇죠. 네네. 사실 미국 주식을 법인으로 하면 세율도 더 작아요. 미국 주식 차익은 22%, 개인이 하면 22%잖아요. 네. 법인이 하면 9%니까 지금 현재 그 차이도 좀 크고요. 그리고 사실은 법인은 통산이 또 되거든요. 개인은 1년간의 손실과 이익만 통산이 되는데, 법인은 10년, 15년까지도 돼서 전년도 손실했는데 올해 이익이다, 이거 또 통산이 돼요. 그런 또 장점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요 시세 차익에 대한 지분율만큼 아이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또 할 수가 있죠. 법인은 그냥 심플하게 법인이 번 이익에서 법인이 나온 손실 그냥 1년간 통산을 해버리는 거예요. 거기에다 법인이 쓴 비용까지 다 빼고 거기에 대한 순이익에 대해서 그냥 법인세율만 내면 되는 거죠. 법인세로 내는군요. 네네. 그리고 작년에 마이너스가 났고 올해 플러스가 났다. 그럼 작년 거랑 올해 거 이제 플러스 통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. 세무사님, 저희가 이제 현명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, 이 절세냐 탈세냐 이 경계가 모호할 때가 좀 있잖아요. 세금이 많은 분들이 뭔가를 큰 자산을 사거나 뭐 엄청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, 그 외에는 뭐 그냥 크게 뭐 특히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원천징수가 되니까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뭐 공부도 관심도 없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, 현명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 일상에서 그런 노하우 같은 그런 사실 저는 가족법인이 사실 이거를 만들면 가족법인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. 사실은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더라도 투자를 하거나 다른 뭐 사이드로 수입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가족법인으로 두 번째 거는 세팅을 하시면 사실은 분리가 되잖아요. 명의가 두 개 있는 거니까. 사실 종합소득세는 모두 다 합산이어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족법인 세팅해서 하시면 좋고, 사실 절세와 탈세 요게 사실은 요즘 이슈가 좀 되고는 있는 게, 좀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가족법인을 좀 오히려 이용을 해버리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안 되려면 가족법인은 실체가 좀 있어야 돼요.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세금 줄이는 방법으로만 쓰시면 사실은 세무서에서는 좀 안 좋게 생각하고, 이 법인은 그냥 껍데기구나, 그냥 실체가 없다, 이렇게 좀 생각할 수는 있어요. 그럼 페이퍼 컴퍼니로 인식되지 않으려면 투자다, 그럼 미국 주식 실제로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것만 해도 되는 거죠. 네네네. 법인이라고 해서 뭔가 뭐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던가. 사실은 지금 요즘 국세청에서는 조금 문제를 약간은 삼고 있는 게, 공유 오피스에 주소만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. 그거 뉴스로 저도 본 적 있습니다. 네네.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국세청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게, 지금 생각해보시면 실체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본점이라는 게 물적인 사무실과 인적인 구성인데 둘 다 없으니까 본점이 아니어서 법인이 아니다, 이런 거고요. 그렇지 않고 집에서 사무실로 세팅을 해서 한다, 우리가 충분히 소명을 할 수가 있다, 그럼 가능한 거죠. 집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군요. 사실 요즘 재택도 많고 네, 집에 사무실 꾸며놓으신 분들도 많아서 국세청에서 혹시라도 뭐 집이 왜 사무실이냐고 하면 집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실체를 구성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. 이제 어느덧 이제 연말정산 시즌으로 이제 돌입을 합니다. 연말정산을 할 때 저는 직장인일 때 정말 기억에 남는 게, 저는 그때 미혼이었을 때 거의 뱉어내냐 안 뱉어내냐가 저의 초유의 관심사였는데요. 그래서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어떻게 평소에 좀 준비를 해두면 좋을지 절세 전략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연말정산 관련해서 너무 잘하고는 계시더라고요. 근데 기본적인 걸 우선 지키시는 게 좋은 게, 퇴직연금 뭐 지금 가입하셔도 연말정산에서 반영이 되니까. IRP 말씀하시죠? 네, IRP 가입이 안 돼 있다면
그거 그냥 기본적으로 뭐 크진 않지만 하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들 사실 빼먹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부양가족 되는지 소득 기준 같은 것도 좀 있어서 체크해서 된다면 꼭 챙기시는 거. 그리고 뭐 기타 뭐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이런 게 있는데 약간은 또 신용카드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는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신용카드 뭐 몇천 몇 억씩 쓰면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 거야 하다가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그게 한도 실링이 있어서 그런 거죠. 네네, 한도도 있고요. 총 급여의 몇 프로 이상 써야지 또 그게 공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좀 계산 방식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서 네. 그리고 또 사실은 연말정산 받으실 때 이게 돌려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얼마 세금을 내는지는 크게 모르시더라고요. 거의 모를 거예요. 네. 뭐 내가 이렇게 많이 내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. 그 세금에 대한 관심부터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한국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. 세금을 내라 그러면 다 내시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. 저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예전에 되게 예전이에요. 한 2, 30년 전인데 대기업 회장님실에 방문했던 저의 지인이 해준 얘기인데 거기에 갔더니 가지고 있는 미술품 소장 리스트들이 이렇게 쫙 거의 책처럼 돼 있다라는 거죠. 네. 근데 그때 갔던 지인들은 미술을 좋아하세요. 뭐 이렇게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 많이.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웃으시면서 이게 다 이렇게 좀 자산 증식에 도움도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. 근데 이게 얼핏 생각해 보면 이 미술품은 내가 이거를 100만 원에 사서도 200만 원에 팔 수 있으면 그것도 뭐 재테크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거고. 일단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. 1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에 팔면 이거 세금 내야 되나요? 미술품? 미술품은 또 약간 좀 특이한데 네. 한국의 생존 작가라면 아예 세금이 없어요. 뭐 몇 천을 벌었던 세금이 아예 없어서.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활동하는 유명 우리나라의 작가인데 예를 들어 제가 1,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 작품을 샀어요. 근데 몇 년 뒤에 제가 그거를 5천만 원에 팔았다. 네. 그럼 그 4천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0%인가요? 0%. 네, 전혀 없어요.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보통 작가 사후에 좀 많이 뛰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있긴 하죠. 근데 뭐 사후에 팔았더라도 세금이 엄청 작아요. 그 차익의 90% 정도는 우선 빼줘요. 나머지 10%에 대해서만 약간 과세하고 끝나서 이게 사실 갤러리에서 살 때 보통 갤러리에서 그 계산서도 끊어주고 증빙을 다 갖춰서 사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냥 현금을 주고 사면 그림을 말씀대로 집에 뭐 걸어뒀다가 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. 네, 걸어뒀다가 이거를 그냥 자녀한테 주면 자녀 나중에 팔면 선대가 줬다. 근데 선대는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됐다. 사실 아이 그냥 자녀 거밖에 안 되거든요. 사실 저희 지금 세법에서는 상속세 할 때 미술품이 있다면 다 상속 재산으로 포함은 되거든요. 그것도 같이 평가를 하고 뭐 너무 먼 얘기지만 그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엄청난 그 미술품들을 다 재산으로 해서 상속세도 냈거든요.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진 않고 보통 좀 꽤 그래도 고가의 미술품을 사뒀다가 자녀한테 주고 좀 이런 경우들은 좀 많긴 하죠. 근데 좀 사실은 그래서 갤러리한테 받은 영수증 같은 것도 몇 년이 지나버리면 국세청에서 모를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들도 많죠. 그러면 세무법인의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는 엄청난 고액 자산가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들도 오너분들도 많으실 텐데 부동산, 주식 혹은 뭐 코인을 비롯한 자산들 그 다음에 미술품 만약 이렇게 놓고 비교한다면 어떠세요? 어떤 게 제일? 근데 부자분들은 다 하시더라고요. 아, 다 하세요? 아, 그렇군요. 네. 뭐 사실 미술품은 뭐 약간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어느 정도 또 부자분들은 꽤 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. 미술품을 법인 명의로 살 수도 있잖아요. 법인은 그게 있어요. 1,000만 원까지는 또 비용 처리가 돼요. 그러니까 연말 정도에 미술품 한 1,000만 원 정도 1,000만 원짜리 미술품 사서 걸어 놓으면 바로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또 사시고. 근데 1억짜리 사면 9천만 원에 대한 건 근데 세금. 오히려 개인으로 사시는 게 더 좋아요. 개인은 이게 생존 작가는 이게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데 오히려 법인은 세금이 있거든요. 네. 네. 사실 저는 정말 창피합니다만 직장 다닐 때 비과세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. 뭐 비과세 상품, 은행에서 예적금 이거는 비과세 상품입니다.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난 거를 그 차익에 대해서 그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였을 텐데 예전에는 그냥 약간 남 얘기 같기도 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. 비과세, 그 다음에 감면 이런 놓치기 쉬운 것들이
많다고 가족법인이 답이다에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 꼭 기억해둘 만한 사례나 조건이 있다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말씀대로 비과세란 말이 좀 어렵기는 해요. 과세를 안 하겠다는 소리인데 뭐 언제 안 하지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네. 또 세금이 또 너무 여러 가지라 또 면세란 말도 있잖아요. 맞아요. 어떤 세금을 뭐 면해주는지 뭐 이런 게 또 너무 어렵기는 해요. 근데 비과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. 이거 이제 주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. 뭐 사실은 이게 왜 있냐면 이게 뭐 어렴풋이 아시겠지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. 이런 게 있잖아요.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게 해줘라.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못 살게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이제 이 한 세대가 한 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.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. 근데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조건들이 근데 꽤 까다로워요. 사실은 저희 세무사들도 이 조건을 뭐 무신고 친구가 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뭐 네. 이것저것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네, 많으니까. 보유를 몇 년 했는지, 네. 거주는 몇 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해서 사실 이거는 조건을 잘 따져보시면 되고 조건을 언제 따져보냐면 새로 이사 가는 집을 사기 전에 알아보셔야죠. 내가 지금 상태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 예전 집을 팔 때 비과세가 되는지 이런 거 꼭 알아보시고 새 집을 사시는 게 좋고요. 이게 사실 세금 차이도 엄청 나거든요. 비과세라는 건 세금이 0이라는 거고 과세라는 건 세금이 몇천 몇억까지 나오니까. 거기에 또 중과세도 있을 수. 맞습니다. 가면 뭐- 네. 그럼요. 요즘에 부동산 대책이 세 차례에 걸쳐 나왔습니다만은 네. 서울과 수도권 거의 일부 지역은 다 이제 토어제로 묶였습니다. 묶여서 사실상 뭐 대출 제한도 있고 투자 목적으로는 접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, 그런데 1가구 1주택으로 내가 실거주할 목적으로는 충분히 뭐 서울 수도권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고, 근데 이제 지방은 토어제도 아니고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닌 경우인 지역들도 꽤 많잖아요. 네, 지방 대도시들도. 근데 그것도 이제 또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, 규제 지역이면 또 보유 2년 했어도 실거주 요건이 만약에 있었다면 또 양도세가 나오죠. 네. 그 거주 요건도 꼭 따져보셔야 되고 이게 또 금액도 중요한 게 12억 이상은 또 고가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이라도 세금은 또 나와요. 12억을 고가주택으로 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너무 낮죠.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예. 이게 예전에는 고가주택 기준이라면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고가주택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서울의 평균 가격 정도니까 좀 높여주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집을 사려고 할 때 그게 지방이든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한번 세무법인 연락해서 이렇게 자문료가 들더라도 아까워하지 말고,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에는 추후에 뭐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양도세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사는 게 가장 안전하겠군요. 그렇죠. 예. 이게 또 요즘은 그 대출이 또 잘 안 나와서 부모님 집을 증여를 할지 매매를 할지 이런 것까지 또 확인을 하시거든요.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하실 때 또 취득세도 중요해지는 게 저희가 또 저가 매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부모님 집을 좀 저렴하게 좀 매매를 시켜서 세금 좀 줄여보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내년부터는 취득세가 좀 고가로 이제 12%로 이제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어려워질 수가 있겠더라고요. 그런 거 이제 좀 미리미리 챙겨보시면. 그런 건 어떻게 잡아내나요? 저가 딱 봐도 이거는 저가 매매다라고 해서 세율을 더 높이는 건가요? 아니면 이게 시세에 비해서 어. 바운더리가 30% 정도거든요. 아. 30% 정도. 그러니까 양도할 때는 5% 정도 차이가 나면은 저가라고 보고요. 증여 받았을 때는 또 30% 정도 기준이 있거든요. 그 정도 봐서 이제 저가 매매였구나 이렇게 좀 해서 취득세까지 이제 좀 매기게 되죠. 예를 들어 강남에 부모님이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집 한 채가 있는데 자식들이 이제 결혼하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은 이제 어차피 자식들 다 분가시켰으니까, 예를 들어 그 아파트가 30평대라면 30평대 필요 없다, 그냥 우리 둘이 사는데 20평대로 줄여서 가고, 이 집은 자식을 주자. 근데 예를 들어 거기가 뭐 아파트 가격이 30억인데 17억 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. 할 수는 있어요.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관련 세금이랑 돈을 실제로 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. 그게 좀 가능할 때 가능하고요. 좀 예외적이긴 해요. 이게 좀 쉬운 케이스는 아니더라고요. 해보면. 그리고 요즘 좀 참 특이한 게 말씀대로 부모님이 뭐 집이 두 채가 있어서 한 채를 주고 싶다 그러면 자녀들이 좋은 집이라면 받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들어서 못 받고 좀 약간 좀 지방에 있는 주택을 준다 그러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.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게 청약이 또 안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또 차라리 청약을 노려보겠다 그러고, 그리고 또 그걸 또 괜히 받았다 나중에 1가구 2주택이 돼서 세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
그냥 안 받을게요도 많아요. 그러면 17억에 샀지 않습니까? 30억짜리를. 그러면 17억은 근데 본인의 자산으로 100% 소명이 돼요. 근데 다만 너무 시세 대비 가족이라는 이유로 엄청 낮게 판 거죠. 이 17억은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자금 조달했다라고 해도 어떤 페널티가 있을 수... 그건 없죠. 그런 건 없나요? 네네. 뭐 내 자금으로 들어간 거니까. 아, 근데 말씀한 것처럼 30억짜리를 17억에 샀으니까 3억 정도 빼주거든요. 27억과 17억의 차이 10억 정도의 증여를 받았다고 봐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군요. 네네, 이렇게 좀 계산하는 방식들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좀 바뀐다고 말씀드린 게 취득세 부분에서 원래는 4%거든요. 이렇게 해도 뭐 증여세 10억에 대해서 내더라도. 근데 이거 증여세도 15% 내게 하겠다 이렇게 좀 바뀌었죠. 집 한 채 있어도 상속세 낸다라는 말이 일단 사실인가요?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. 이게 집 한 채만 있어도? 네네. 근데 집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안 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10억 정도라면 상속세는 안 나오긴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집이 보통 10억은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속세는 나오게 되겠죠. 최근에 말 나온 게 한 18억 정도로 올려주겠다고 말은 했는데 뭐 돼봐야 알죠 또. 요즘 뭐 강남 3구 뭐 집값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30억짜리 아파트 하나 그냥 가지고 있고 그게 전 재산이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은 10억까지는 20억에 대한 건 상속세가 나오는 거예요. 네네.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30억 정도 이제 집 한 채 받고 현금 한 2억 정도 있으셨는데 돌아가셨어요. 그럼 상속세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물어보면 당사자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근데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내야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. 30억 정도 그 집 한 채 정도 케이스면 한 3억에서 4억 나오거든요. 근데 이거 현금으로 내야 돼요. 그러니까 현금 2억 있었잖아요. 네. 나머지 2억은 이제 각출을 해야 된다는 소린 거죠. 아니면 뭐 그 아파트 담보로 해서 다시 대출을 받던가 이런 방법을 또 써야 돼서 사실 꽤 많은 거거든요. 생각해보면. 세무사님 현금 인출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? 그 말을 들었거든요. 세무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뭔가 탁 튀는 행동을 하면은 그들도 뭔가 이게 물어보고 싶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금 인출을 어느 정도 선까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세금과 관련돼서 이슈가? 원래는 없는데요. 예. 이게 보통 많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평소에 증여가 어려우니까 현금 뺏어 주시는 경우잖아요. 근데 이게 1,000만 원 이상 되면 어차피 통보가 되니까 통보가 가나요? 네네. 통보가 가서 1,000만 원 이하로 좀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900만 원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근데 900만 원 여러 번 하면 또 안 되겠죠? 그러면 또 한 달에 한 번 하면 되냐? 은행마다 괜찮냐? 은행은 또 통합은 또 돼요. 또 그게 아니고 그래서 뭐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500 정도씩 몇 차례 정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뽑으시고 이런 것도 언제 문제냐면 증여나 상속 조사 나왔을 때 이 현금 뽑은 거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. 또 어떻게 걸리냐면 500만 원씩 계속 뽑았어요. 근데 아들 통장을 봤더니 500만 원씩 또 입금이 돼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죠. 아들한테 이 500만 원 어디서 났어? 그러면 또 엄마 통장에서 빠진 게 있고 들어온 게 있으니까 증여가 되겠죠. 그런 경우는 이제 조사할 때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. 그것까지 다 보냐? 다 보죠, 보기는. 다 본다고요? 네네, 다 볼 수는 있죠. 그러면 뭔가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 개념으로 줄 때 그렇게 현금으로 빼서 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나중에 조사를 받는다면 피하기는 좀 어렵겠네요. 문제 될 수 네,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. 사실 문제 될 수 있는 거 알고 뽑으시죠. 그래도 어쩔 수 없다? 네네. 그럴 거면 그냥 시원하게 계좌이체 그냥 팍. 그건 100%니까요. 이름이 딱 찍히니까 증여구나 이거랑 뽑았을 때는 모르겠는데요는 되잖아요. 이런 차이는 좀 있어서.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뭔가 미뤄두고 있다면 세금 공부나 뭔가 이 세금 지식에 대해서 나중에 뭐 한번 알아보지 뭐 이렇게 미뤄두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세무 관련된 아주 작은 행동, 관심 최소한 이것만큼은 쓰시면 좋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제 세금 내가 얼마 내는지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계획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거나 투잡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실 거면 무조건 이제 저는 가족법인으로 세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간혹 이제 법인 어차피 똑같고 법인에서 돈 뺄 때 세금 많이 내니까 더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사실 그거는 안 해보셔서 이게 좀 약간의 두려움이 있으셔서 그럴 텐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동기부여 같은 느낌이에요. 가족법인 정말 잘 만들고 잘 세팅을 해서 굴려가면 큰 자산이 되거든요. 실제로 뭐 해외에서는 법인으로
이게 헤리티지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법인 이게 잘 꾸며 놓으시면 관심을 좀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매출을 얼마나 늘리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법인이 절세를 얼마나 현명하게 잘할 수 있냐. 네, 그게 진짜 초반일수록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 여기 사실 다 관련돼 있거든요. 부동산 증여, 상속, 투자 다 세금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혹은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 어떤 영역에 계시든 간에 한번 이렇게 굉장히 쉽게 써주셨으니까 또 이런 걸 알고 전문가분들한테 질문하는 거랑 아예 하나도 모르고 질문하는 거랑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예, 네. 예.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세무사님 모시고 나눴던 대화를 보시고 세무적으로 궁금한 이슈가 있으시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한번 세무사님을 모셔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김국현 세무사님이셨습니다.